내 이야기를 들어주러 왔구만. 남들 보기엔 그저 길가에 잡초 같은 늙은이 하나겠지만 이 가슴 속에 묻어둔 이야기는 저 낙동강 물줄기보다 길어. 내 이름은 김순희. 1950년 전쟁이 터지던 그 해에 태어났지. 내 어머니 얼굴 몰라. 아버지 목소리 기억 안 나. 갓 태어난 아이가 뭘 기억할 수 있겠어? 전쟁통에 부모가 나를 버린 건지 부모님이 전쟁통에 돌아가신 건지 알 수도 없어. 어느 날 누군가 길가에서 울고 있는 핏덩이인 나를 발견해서 어느 집에 맡겼다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내 인생의 시작이 되었지. 나를 거둔 집은 자식이 귀한 집도 아니었어. 그냥 일손이 필요했던 거야. 5살 때부터 내 별명은 야였어. 야, 물 떠와라. 야, 마당 쓸어라. 겨울이면 손가락이 쩍쩍 갈라져서 피가 나는데 그 어린 손으로 찬물에 걸레를 빨았어. 손이 시려서 울면 데려온 년이 복달아나게 운다며 몽둥이가 날아왔지. 그때 난 생각했어. 아, 나는 사랑받으려고 태어난 게 아니라 일하려고 태어난 거구나. 밤마다 부엌 구석에서 잠들 때면 보지도 못한 엄마 얼굴을 그려봤어. 엄마는 예뻤을까? 엄마는 나를 사랑했을까? 대답 없는 질문만 던지다 보면 어느새 아침이었지. 아까 내가 전쟁통에 어느 집에 거둬졌다고 했지. 그 집에는 마 말고 아들이 하나 있었어. 나보다 5살 위였나. 그 집 아줌마가 애지중지하던 귀한 아들이었지. 나는 그 집에서 순이가 아니라 야 아니면 식충이었는데 그 오빠라는 사람은 번듯하게 학교도 다니고 좋은 옷만 입었어. 나는 그 사람이 무서웠어. 그냥 본능적으로 알았던 것 같아. 그 사람 눈빛이 나를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길가에 굴러다니는 장난감 보듯 한다는 걸. 내가 12살 되던 해였어. 몸도 마음도 아직 어린애였는데 그해 겨울은 유독 길고 추웠지. 그날은 아줌마랑 아저씨가 먼 친척 집 잔치에 가느라 집을 비운 날이었어. 나는 마당에서 얼어붙은 빨래를 걷고 있었지. 손이 시려서 호호 불고 있는데 그 오빠가 방에서 나오더니 나를 부르더라고. 야, 이리 와서 방 좀 닦아라 하고 아무 의심 없이 방에 들어갔지. 근데 문이 닫히는 소리가 평소보다 무겁게 들리더라고. 그 좁은 방 안에서 그 사람이 나한테 몹쓸 짓을 했어. 내가 소리를 지르려고 하니까 내 입을 틀어막고 너 한마디만 하면 이 집에서 쫓겨날 줄 알아라며 으름장을 놓았지. 12살짜리 애가 뭘 알겠어. 그냥 무서워서 숨이 막혀서 온몸이 떨리는데도 가만히 당할 수밖에 없었어. 내 영혼이 그 자리에서 갈갈이 찢겨나가는 기분이었지. 그 일이 끝나고 그 사람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방을 나갔어. 나는 그 차가운 방바닥에 엎드려서 한참을 울었지. 몸이 아픈 것보다 가슴이 너무 아파서 내가 왜 태어났나 싶어서. 그러다 저녁 늦게 아줌마가 돌아왔어. 나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줌마 치맛자락을 붙잡았어. 아줌마, 오빠가 나한테 나쁜 짓 했어요라고 울면서 말했지. 근데 아줌마 반응이 어땠는지 알아? 내 말을 듣자마자 내 뺨을 후려치더라고. 인연이 어디서 못된 것만 배워서 감히 우리 귀한 아들 이름을 더럽히냐고 소리를 지르는 거야. 나는 너무 당황해서 아니라고 정말이라고 빌었어. 그런데 아줌마는 내 머리채를 휘어잡고 마당으로 끌고 나갔어. 데려다 키워줬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면서 어디서 거짓말을 지어내서 집안 망신을 시키냐고 매질을 시작했지. 그 오빠라는 사람은 마루 끝에 앉아서 그 광경을 다 지켜보고 있었어. 입가에 비열한 미소를 띠면서 말이야. 아줌마는 내 몸에 피멍이 들 때까지 때리고는 광에 나를 가둬버렸어. 한 번만 더
그딴 소리 하고 다니면 입을 찢어버리겠다고 협박하면서 그날 밤 캄캄한 광 안에서 나는 깨달았어. 이 집에서 내 편은 아무도 없구나. 내가 죽어도 누구 하나 눈물 흘려줄 사람 없구나. 그때부터 나는 입을 닫았어. 그 집에서 밥을 먹고 잠을 자는 매 순간이 지옥이었지만 갈 곳 없는 고아가 어디로 가겠어. 그 오빠라는 사람은 그 뒤로도 내가 혼자 있을 때면 짐승처럼 굴었지만 나는 소리조차 내지 못했어. 말해봤자 돌아오는 건 매질 뿐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내 12살은 그렇게 시커멓게 타버렸어. 사람들은 내가 일 잘하고 말 잘 듣는 아이라고 칭찬했지만 내 속은 이미 썩어 문드러진 송장이나 다름없었지. 그때 그 아줌마, 자기도 여자면서 어떻게 그 어린애 말을 무시하고 자기 아들만 감쌌을까. 지금도 가끔 꿈에 그 마당이 나와 매질하던 아줌마의 서슬퍼런 눈빛이랑 비웃던 그 오빠의 얼굴. 60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어제 일처럼 생생해. 이 상처를 누구한테 말하겠어. 내 남편한테, 내 자식들한테. 아니, 이건 그냥 내가 안고 죽어야 할 오물 같은 거야. 그래서 무덤까지 가져갈 비밀인 거지. 그때 순이는 거기서 죽었어. 그 뒤로 살아남은 건 껍데기뿐이었지. 그 지옥 같은 집에서 도망치듯 시집을 갔던 것도 사실은 그 오빠라는 인간한테서 벗어나고 싶어서였어. 근데 시집 가서 만난 남편도 결국 나를 배신했으니 내 팔자가 참 기구하지? 신령님이 계신다면 묻고 싶어. 12살 그 어린 순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런 모진 일을 겪게 했냐고.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인 게 나를 받아준 집안에 언니들이 있었는데 내가 다른 집 자식인 걸 알면서도 안쓰러워 보였는지 집안 어른들에게 욕을 먹고 오면 울고 있던 나를 항상 보다듬어 줬어. 그 시절 대부분 집안들이 그렇듯 남아선호 집안이어서 그런지 집안 여자아이들은 그렇게 대접받던 시절이 아니었거든. 그래서 그런지 일종의 동병상련의 느낌으로 나를 잘 챙겨줬던 것 같아. 아마 이 언니들 아니었으면 난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지도 몰라. 그렇게 시간이 흘러 국민학교를 다녀야 할 때가 왔어. 하지만 나를 받아준 집안에서 내 처지와 가정 형편에 학교를 보내줄 리 만무했지. 난 정말 서러웠어. 다른 동네 친구들은 책가방 메고 학교를 다니고 하는데 난 일을 해야 했거든. 아마 지금 세대의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거야. 1950년대는 후반은 전쟁이 막 끝난 후라 학교를 다니는 게 지금처럼 흔한 일이 아니었어. 그래도 몇몇 친구들이 학교를 가는 게 정말 부러웠거든. 그렇게 내 유년 시절은 이름도 없이 색깔도 없이 시커먼 잿더미처럼 흘러갔어. 18이 되니까 그 집 식구들 눈빛이 달라지더라고. 이제 밥값은 해야지 않겠냐며 중매를 서겠대. 사실은 입 하나 덜고 싶었던 거지. 그때 나타난 게 그 사람이었어. 나보다 5살 많고 읍내에서 기술 배운다는 남자. 처음 만난 날 그 사람이 나한테 시장에서 산싸구려 머리핀 하나를 주더라고. 평생 누군가에게 선물이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던 나는 그 플라스틱 핀 하나에 내 목숨을 걸어버렸어. 이 사람은 나를 사람으로 봐주는구나. 나를 순이라고 불러주는구나. 그게 너무 고마워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지도 않고 덜컥 시집을 가겠다고 했지. 시집 가는 날 나를 키워준 그 집 아줌마가 그러더군. 가서 죽어라 이래라. 그래야 소박 안 맞는다. 축복 한마디 없이 보따리 하나 들고 나선 길이었지만 나는 행복했어. 이제 나도 내 집이 생기는 줄 알았거든.
남편이랑 오순도순 밥 해먹고 나 닮은 아이 낳아서 나는 못 받은 사랑 듬뿍 주며 살고 싶었어. 그런데 시모가 내가 시집 오는데 이불 하나만 달랑 들고 온다고 엄청 욕을 해대는 거야. 하지만 별 수 없었어. 일단 시집을 가서 내 가정을 꾸리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었거든. 시모에게 그런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너무 서러워서 혼자 방 구석에서 울음을 삼켰어. 그래도 남편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견딜만 했는데, 근데 그 행복은 딱 석 달 가더라. 남편이라는 사람은 읍내에 기술 배우러 간다는 핑계로 매일 밤 늦게 들어왔어. 처음엔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지. 근데 어느 날부터 옷에서 진한 화장품 냄새가 나고 셔츠 깃에 빨간 루즈 자국이 묻어오는 거야.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데 차마 물어보지를 못했어. 물어봤다가 이 행복마저 깨질까봐, 다시 그 지옥 같은 집으로 쫓겨날까봐 겁이 났거든. 그러다 처제를 가졌어. 뱃속에서 아이가 노는데 세상이 다 내 편인 것 같더라고. 이제 됐다. 이 아이만 있으면 나는 외롭지 않다. 그런데 내가 배가 불러올수록 남편은 더 밖으로 돌았어. 나중엔 아예 대놓고 외박을 하더라고. 어느 날은 용기를 내서 물었어. 어디 갔다 이제 오냐고. 그랬더니 남편이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내 배를 툭 치며 그러는 거야. 야, 너 같은 고아 영 걷어준 것만 해도 감지덕지인 줄 알아. 어디서 남편 앞길을 막아?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히더라. 고아, 그래. 나는 부모도 없고 기댈 곳도 없는 년이었지. 그 약점을 남편은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야. 입덧 때문에 밥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나는데 남편은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더라고. 배가 고파서 부엌에 나가 찬밥에 물 말아 먹으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엄마, 나 너무 힘들어. 나 좀 데려가줘.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고 입을 틀어막고 울었어. 뱃속의 아이가 놀랄까봐. 남편은 나중엔 아예 읍내에 여자를 얻어 살림을 차렸다는 소문이 돌았어.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내 귀까지 들리는데 나는 귀를 막았어. 아니라고. 아닐 거라고. 하지만 밤마다 혼자 남겨진 방 안에서 느끼는 그 고독은 전쟁터보다 더 무서웠어. 진통이 시작된 건 정월 초하루였어. 밖에는 눈이 무릎까지 쌓여서 길도 안 보였지. 새벽 2시에 배가 뒤틀리는데 옆자리는 차디찼어. 남편은 사흘째 집에 안 들어온 상태였지. 아, 여기서 죽겠구나 싶더라고. 혼자서 미리 싸둔 보따리를 챙겼어. 아기 베네쩌고리, 기저귀, 그리고 혹시 몰라 모아둔 꼬깃꼬깃한 돈 몇 푼. 그걸 품에 안고 집을 나섰어. 산부인과까지는 좋게 30분은 걸어야 하는데 눈길에 발이 푹푹 빠지더라고. 진통이 올 때마다 길가 전봇대를 붙잡고 소리를 죽여가며 건넜어. 병원 문을 두드리는데 손이 얼어서 감각도 없었지. 간호사가 문을 열어주며 깜짝 놀라더라고. 아니, 산모님 혼자 오셨어요? 신랑분은요? 그 질문에 나는 그냥 웃었어. 아니, 우는 건지 웃는 건지 모를 표정으로 금방 올 거예요라고 거짓말을 했지. 내 마지막 자존심이었어. 수술대 위에서 아이를 낳는데 의사가 힘주라고 소리를 지르더라고. 나는 그때 남편 얼굴이 아니라 나를 버리고 간 세상이 떠올랐어. 그래, 나 혼자다. 나 혼자서도 이 아이 낳아서 잘 키울 거다. 이를 악물고 힘을 줬지. 그리고 마침내 응애 하는 소리가 들렸을 때 나는 기뻐서 운 게 아니라 너무 억울해서 울었어. 내 인생이 너무 가여워서
이 아이가 마주할 세상이 너무 험난할 것 같아서 아기를 낳고 병실에 누워 있는데 옆 침대 산모들은 남편이 미역국을 떠먹여주고 시부모들이 와서 고생했다고 난리더라고. 나는 벽을 보고 누워 있었어. 간호사가 가져다 준 식은 미역국을 혼자 꾸역꾸역 삼키면서 다짐했지. 순이야, 울지 마라. 내가 울면 이 아이는 누가 지키냐. 너는 이제 엄마야. 강해져야 해. 그렇게 다짐을 했지. 아이를 낳고 사흘 만에 병원을 나왔어. 남들은 친정엄마가 와서 부축해주고 신랑이 아기 바구니 들고 앞장서는데 나는 한 손엔 갓난쟁이 보따리, 한 손엔 내 몸뚱이 하나 추스르며 그 눈길을 다시 걸어 나왔지. 집에 오니까 방바닥은 얼음장처럼 차갑더라고. 남편이 불을 지펴놨을 리가 있나. 그 사람은 여전히 소식도 없었지. 그렇게 첫 아이를 등에 업고 안 해본 일이 없어. 시장 바닥에서 생선 대가리 치고 남의 집 빨래해주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다 휘어질 정도로 일했지. 남편. 그렇게 혼자 애를 키운 지 1년쯤 됐을까. 어느 비 오는 날 밤이었어. 대문 밖에서 웬 남자가 웅크리고 앉아 있더라고. 보니까 그 사람이야. 읍내 여자한테 간다며 기세등등하게 나갔던 내 남편. 근데 꼴이 말이 아니었어. 옷은 다 해지고 얼굴은 반쪽이 돼서 그 여자가 돈 다 떨어지니까 남편을 내쫓았대. 게다가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몸도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돌아온 거야. 그 사람을 보는 순간 내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 통쾌했을까? 아니, 그냥 허망하더라고. 저 사람 하나 믿고 내 인생을 걸었는데 돌아온 건 저렇게 망가진 껍데기뿐이라니. 내가 빗자루를 들고 내쫓으려고 했어. 어디라고 여길 기어 들어오냐고 소리를 질렀지. 그런데 방 안에서 자고 있던 우리 첫째가 응애하고 우는 거야. 그 울음소리를 듣는데 내 손에서 힘이 툭 빠지더라고. 남편이 내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빌었어. 순이야, 내가 잘못했다. 나 좀 살려달라고. 그 인간이 미워서 죽이고 싶다가도 죽도록 미웠지만 나는 그 사람을 받아줬어.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 자식한테 애비 없는 자식 소리 듣게 하기 싫어서 일단 아이의 아빠와 다시 함께 살기로 했지. 시간이 약인지 남편은 조금씩 가정에 충실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어. 돈을 잘 벌어오는 거보다는 집안에 물건이 고장나거나 하면 혼자서 뚝딱뚝딱 그런 건 잘 고치고 하더라고. 하지만 그런 좋았던 날도 역시나 잠시 사람은 고쳐 쓰는 법이 아닌가 봐. 그 뒤로 몇 년 뒤 남편은 다시 예전처럼 밖으로 나돌아다니기 시작했어. 이번에는 도박에 손을 댄 거야. 나는 시장에서 생선 대가리 치고 남의 집 화장실 청소해가며 그 사람이 나를 때리면서 도박한다고 돈 뺏어가는 마당에 없는 돈으로 자식 공부시켰어. 남편은 술기운에 예전 성질이 나와서 나를 괴롭혔지만 나는 그냥 돌부처처럼 참았어. 왜냐고? 내 자식들 때문이지. 우리 엄마 아빠는 비록 가난해도 사이좋게 나를 키웠다는 그 가짜 기억을 심어주고 싶었거든. 남편이 도박에 손을 댄 건 처음엔 나도 몰랐어. 읍내 친구들이랑 화투 좀 친다고. 그게 뭐 대수냐고 했지. 근데 어느 날부터 봉투에 넣어둔 쌀값이 없어지고 아이들 학원비로 모아둔 돈이 사라지더라고. 처음엔 내가 잘못 세웠나 싶었어. 나를 의심했지. 그 사람을 확인이 된 건 아들 담임 선생님한테 순이 어머니, 이번 달 수업료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하는 전화를 받고서야 나는 수업료를 분명히 챙겨줬거든. 남편 손에. 그날 밤 남편한테 물었어.
조심스럽게 혹시 기억이 잘못됐을까봐 내 탓부터 하면서 물었지.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자기 돈으로 자기가 뭘 하든 상관하지 말라고 내 얼굴에 침을 뱉듯 그렇게 말하더라고. 그때부터야 내가 돈을 숨기기 시작한 게 쌀독 밑에도 숨기고 된장 항아리 뒤에도 숨기고 아이들 책 사이에도 숨기고 남편이 못 찾을 곳이라면 어디든 그러다 한 번은 들킨 거야. 남편이 술 마시고 들어와서 집안을 뒤집어 놓더니 내가 모아둔 돈을 찾아낸 거야. 나는 그 앞을 막아섰어. 그 돈은 애들 학비야. 손대지 마.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했겠어. 주먹이 날아왔지. 아이들이 자다가 깨서 울었어. 나는 맞으면서도 돈 봉투만 꼭 쥐고 있었어. 이 돈만큼은 절대 뺏기지 않겠다고. 결국 뺏겼어. 그 사람이 내 손을 비틀어서 봉투를 빼앗아 나갔지. 아이들이 방문을 빼꼼히 열고 엄마를 보고 있었어. 나는 웃었어. 무너지지 말자고. 아이들 보는 앞에서만큼은. 다음 날 아침, 첫째가 밥 먹다 말고 나를 보더니 엄마, 얼굴이 왜 그래? 하고 묻더라고. 멍이 들었었나 봐. 자다가 문에 부딪혔어 했지. 아이는 그 말을 믿었어. 믿어줘서 고마웠어. 이제 두 번째 비밀 이야기를 할게. 이건 진짜 아무한테도 안 한 얘기야.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꺼내는 거야. 첫째 아들이 중학교 다닐 때였어. 그 무렵 우리 살림이 얼마나 쪼들렸냐면 겨울에 연탄을 못 살 때가 있었어. 이불 2장 뒤집어 쓰고 자식 셋을 끌어안고 잤지. 몸이 닿아야 온기가 생기니까. 어느 날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더니 조심스럽게 손을 내미는 거야. 꼬깃꼬깃한 500원짜리 한 장. 엄마, 친구한테 빌렸어. 오늘 저녁 반찬 사. 14살짜리 아들이 친구한테 손을 벌려서 엄마 반찬값을 가져온 거야. 나는 그 돈을 받으면서 아무 말도 못했어.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그냥 고개를 돌려서 부엌으로 들어갔지. 수돗물 틀어놓고 한참을 울었어. 그날 밤 나는 결심했어. 이 집에서 도망치지 않겠다고. 이 아이가 스스로 문을 열고 나가는 날까지 내가 이 자리를 지키겠다고. 남편이 때려도 도박빚 독촉이 와도. 근데 말이야, 사실 한번 도망치려고 한 적이 있었어. 이건 진짜 아무도 모르는 얘기야. 첫째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을 때 남편한테 유독 심하게 맞던 날, 밤에 아이들 다 재워놓고 내 짐을 쌌어. 옷 두어버리랑 숨겨둔 돈이랑 대문 앞까지 나갔지. 거기서 멈춘 거야. 내가 지금 이 문을 열고 나가면 내일 아침 저 아이들이 일어나서 밥을 먹을 수 있을까? 학교는 갈 수 있을까? 아버지가 술 냄새 풍기며 돈 달라고 하면 저 어린 것들이 어떻게 막아낼까? 나는 돌아왔어. 짐을 다시 풀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펑펑 울었어. 소리도 못 내고 이불을 틀어막고. 준이야, 너는 갈 수가 없어. 네 자식들이 있잖아. 지금도 그 대문 앞이 생각나. 자정 넘은 그 골목에 보따리 들고 서 있던 내가. 그게 내 인생에서 제일 자유로운 순간이었는지도 몰라. 딱 거기까지만. 둘째 딸 이야기도 해야겠구만. 우리 딸은 첫째 아들보다 3살 아래였는데 그 아이가 어릴 때부터 눈치가 빨랐어. 엄마가 뭔가 숨긴다는 걸 알았던 것 같아. 어느 날 딸이 나한테 그러는 거야. 엄마, 아빠가 또 때렸지. 소학교도 안 간 어린 것이 나는 아니라고 했어. 그랬더니 딸이 내 손을 꼭 잡더라고. 엄마,
나 크면 엄마 데리고 나갈게. 우리 둘이 살자. 그 말에 나는 또 웃었어. 그래. 우리 딸이 엄마 구해주겠네 하고. 근데 있잖아. 딸이 철이 들면서 아버지를 점점 싫어하더라고. 당연하지.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하는 꼴을 보고 자랐는데 고등학교 때였나. 딸이 아버지한테 대들었어. 아버지, 왜 엄마를 그렇게 대해요? 하고 그 집에서 아무도 그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거든. 남편이 손을 들었어. 딸한테. 나는 그 사이를 몸으로 막아섰지. 이 사람아. 자식한테 손을 대려면 나를 넘고 가. 그날 남편이 한 말이 그래. 저녀는 네 딸이 맞네. 둘 다 내 속을 뒤집어 놓는다. 그러고 나가버리더라고. 딸이 내 품에 안겨서 울었어. 엄마, 우리 아버지 없어도 돼. 없어도 된다고. 나는 딸 등을 쓸어내리며 아무 말도 못했어. 너한테는 아버지가 필요해. 그 말이 목구멍을 막고 있었거든. 그 뒤로 딸은 결혼을 하도록 아버지와 거의 말을 안 했어. 명절에 와도 인사만 하고 방에 들어가 버리고. 남편은 그런 딸이 버릇없다고 나한테 화풀이를 했지. 나는 그냥 받아냈어. 딸 대신 맞아주는 거라 생각하면서. 이제 진짜 비밀 중에 비밀을 말해야겠네. 이건 땅속에 묻으려고 했던 건데 내가 왜 이걸 말하는지 나도 모르겠어. 어쩌면 죽기 전에 한 번은 소리 내고 싶었던 거겠지. 첫째 아들이 대학을 가겠다고 했어. 그 무렵 우리 형편이 어땠냐면 남편은 도박비 때문에 사채업자가 집으로 찾아오던 때야. 아들 대학 등록금이 생길 리가 없었어. 나는 뛰어다녔지. 아는 집 다 찾아가서 손 벌려봤어. 안 되더라고. 다들 사정이 있으니까. 그때 찾아간 곳이 나를 키웠던 그 집 아줌마야. 그 집에 그 오빠가 있는. 내가 왜 거기를 갔겠어. 정말 갈 데가 없었던 거야. 문 앞에 서서 한참을 서 있었지. 내가 지금 뭐 하러 여기 왔냐. 발이 안 떨어지는데. 아들 얼굴이 떠오르더라고. 다행히 그 오빠는 없었어. 아줌마가 문을 열었는데 나를 보더니 못 알아보는 것 같더라고. 누구요? 하기에 순이에요. 키워주신 순이요. 했지. 그 순간 아줌마 얼굴이 굳어버렸어. 문을 반쯤 닫으려 하더라고. 나는 발을 문틈에 끼웠어. 평생 그 집 앞에서 쪼그라들었던 내가 처음으로 발을 들이민 거야. 아줌마, 나 돈 빌리러 왔어요. 아들 대학 등록금이요. 기한 정해주시면 꼭 갚을게요. 아줌마가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넌 뻔뻔하게도 여길 왜 왔냐 고했어. 그 말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 뻔뻔한 건 나야. 아니면 당신 아들이야. 그 말이 혀끝까지 올라왔어. 근데 참았어.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으니까. 내 아들 등록금이 먼저니까. 제가 살면서 이 집에 한 번도 손 벌린 적 없었잖아요. 딱 한 번만요. 아줌마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문을 닫아버리더라고. 나는 거기 서 있었어. 그냥 서 있었어. 발이 안 떨어지더라고. 한 5분쯤 지났을까. 문이 다시 열리더니 아줌마가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 눈도 안 마주치고 2번 다시 오지 마라. 그 말이랑 같이 나는 봉투를 받았어. 고맙다는 말을 해야 하는데 입이 안 열리더라고. 이게 친절인지 입막음인지. 그 경계가 너무 흐릿해서 골목을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 거기까지 오는 내내 악착같이 버텼던 게 한꺼번에 풀리는 것 같았지. 전봇대에 기대서 한참을 있었어. 울었냐고?
안 울었어. 눈물이 안 나오더라고. 그 집에서 이미 너무 많이 울어버려서. 그 문 앞에선 더 이상 쓸 눈물이 없었던 거야. 그게 그 집에서 받은 처음이자 마지막 친절이었어. 그게 진짜 친절이었는지, 아니면 그 오빠 일에 대한 속죄였는지, 나는 아직도 몰라. 알고 싶지도 않아. 그 돈으로 아들 대학 등록금을 마련했어. 아들은 엄마가 어떻게 마련했는지 묻지 않았어. 어쩌면 알고 싶지 않았던 거겠지. 우리 모자간에는 그런 게 있었어. 서로 너무 깊이 파지 않는 것. 아들이 고등학교를 다니는 동안 남편 도박빚은 점점 불어났어. 사채업자가 학교까지 찾아온 적도 있었다고 아들한테 나중에 전해 들었어. 아들이 그걸 나한테 숨겼더라고. 엄마, 걱정할까봐. 그때 우리 모자가 서로를 위해 동시에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거야. 나는 아들한테, 아들은 나한테. 사랑이 그런 거더라고. 숨기는 것도 사랑이야. 아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입학 전에 3달 정도 나 몰래 신문 배달 일을 했더라고. 저도 월급날에 집으로 왔는데 봉투를 내밀면서 엄마, 용돈이야 했지. 나는 그 봉투를 오래 들여다봤어. 이 아이가 처음으로 번 돈이 나한테 오는 거잖아. 내 손 마디마디가 다 들어있는 돈이기도 하고. 그 자리에서 남편한테 그랬어. 당신 도박빚은 당신이 갚아. 우리 아들 돈은 손도 못 대. 남편이 뭐라 했는지 알아? 아무 말도 안 했어. 처음으로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 그게 그 사람이 나한테 보낸 제일 큰 백기였지. 그 뒤로 남편이 조금씩 달라졌어. 나이가 들어가니까 몸이 안 좋아지기도 했고 도박도 예전만큼 못하게 됐지. 힘이 없어지니까 사람이 온순해지더라고. 씁쓸한 일이지. 자식들은 그 광경을 보고 부모님이 화해하셨나 보다 했겠지. 아니야. 나는 그냥 지친 거야. 미워하는 것도 체력이 있어야 하거든. 그렇게 많지도 않은 돈으로 자식을 공부시키다 보니 첫째 아들이 고등학교 졸업하던 날 나를 붙잡고 그러더라고. 엄마, 아버지 때문에 고생 많았지? 그래도 아버지가 엄마 곁을 지켜줘서 다행이야.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미어지더라. 아들아, 내 아버지는 너를 낳던 날 다른 여자 품에 있었단다. 다시 돌아오고 나서도 도박에 손을 대서 너를 풍족하게 키우지 못했다는 것도 아들에게 말할 수가 없었지. 이 말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데 꿀꺽 삼켰어. 그건 나만 알면 되는 거니까. 나만 아프면 되는 거니까. 이제 내 비밀이 뭔지 알겠어? 내 자식들이 존경하는 그들의 아버지는 사실 내가 만든 허상이야. 나는 평생을 거짓말쟁이로 산 거지. 자식들의 평화를 위해서 내 한켠을 다 덮어버린 거야. 가끔 밤에 혼자 있으면 억울해서 잠이 안 와. 나도 사랑받고 싶었는데, 나도 보호받고 싶었는데. 하지만 괜찮아. 내 자식들이 번듯하게 커서 지 새끼들 사랑하며 사는 거 보면 내 비밀은 성공한 거니까. 이 이야기는 정말로 무덤까지 가져갈 거야. 내관 뚜껑 닫힐 때. 그때서야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겠지.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며 자. 이제 진짜 끝이야. 그래도 여기까지 살아온 건, 그 모진 세월을 견뎌낸 건 내 안에 아직 죽지 않은 그 어린 순이가 살아남으라고 외쳤기 때문일 거야. 비록 짓밟히고 꺾였어도 나는 살아남았어. 그게 내 복수라면 복수지. 늙은이 넋두리 들어주느라 고생했어. 당신들은 나처럼 참고 살지 마. 사랑받고 표현하고 그렇게 살아.
그게 내가 못 해본 진짜 인생이니까.